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격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무려 5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다시. 네, 5주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5주 동안 안 온 건 아닌데 오긴 왔습니다. 네, 특집으로 활약을 해주시다가 네, 돌아왔지만 네, 돌아온 것은 또 아닌. 네. 네, 특집에서 대활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시키면 해야죠. 네. 오늘 알아볼 인물에 대해서 오랜만에 저희 오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세계적으로 이 언론을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큰데요. 그 언론이 뭐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제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력에 맞서서 이제 좀 굴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서 이제 뭐 노력한다 뭐 이런 언론인들인데 대표적으로 좀 오늘 알아볼 인물은 필리핀의 마리아 레사라는 사람입니다. 네,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뉴스에도 등장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필리핀의 인터넷 언론 레플러라는 게 있는데 창간자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인 타임이 2018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신문협회가 주는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펜상을 이제 수상한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이제 혐의로 필리핀 국가수사국 요원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뭐 최장 한 12년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죄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제 재판 절차는 계속 진행이 돼서 이 현지 시각으로 15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뭐 항소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 뭐였어요? 이 매체 인터넷 신문 레플러가 2012년에 이 사업가 윌프레도 캥이라는 사람이 이 부패 혐의로 탄핵당한 전 필리핀 대법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다, 즉 로비를 했다 이 사실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 재판부는 이 레플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레플러 측은 2014년에 자신들이 이제 기사를 낸 것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 일부는 정정을 하기도 했고 또 이걸 고소할 수 있는 일종의 시효가 1년인데 2017년에야 당사자 고소가 이루어진 건데 검찰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를 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기사 자체가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게 나오기 전에 한 4개월 전에 이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에 검찰의 불기소 입장이었는데 이게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상당히 의문의 판결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의 언론 감시 단체들은 좀 법원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 마리아 레사와 레플러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감시 단체들의 이야기들도 그렇고 법원 판결도 좀 시원치 않고 뭐 보면 이전부터 혹시 미운털이 박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레플러는 두테르테 정권이 약물과의 전쟁 과정에서 약물 용의자들에 대해서 뭐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인 처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을 하던 시기에 자기가 직접 이제 3명을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이제 마리오 레사가 들었다라는 폭로를 2015년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대선 당시에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꾸며진 미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그리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공격하는 이런 가짜 계정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런 거를 잡아내고 그다음 페이스북에 이런 계정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이런 활동을 또 벌인 인물이고 또 그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 레플러를 가짜 언론사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칭한 바도 있고 네. 이 정도로 이제 적개심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제 지난 2018년에는 이 레플러가 뭔가 외국인의 외국 자본의 어떤 투자를 위법하게 받았다 이런 이유로 매체 등록 취소를 당하기도 했으니까 참 뭐 실제로 탄압을 당한 것 같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앞서 얘기해 주실 때 레플러가 두테르테 정권이 약물과의 전쟁 과정에서 뭐 약물 용의자를 재판 없이 사살했다, 뭐 이런 과정을 보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물과의 전쟁 실상이 어떤가요? 필리핀의 약물, 즉 마약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사회적 문제인데요. 네. 이걸 뭐 두테르테 대통령이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이제 해결하는 수단이 이제 위법적이고 초법적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네. 국제 엠네스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보고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두테르테 정권의 경찰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감시 대상 명단이라는 어떤 문서를 근거로 해서 빈곤층을 살해하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뭐 썼거나 또 구매를 했거나 또 판매했다라는 좀 불확실한 의혹만 있어도 경찰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2017년에 엠네스티의 조사 결과 필리핀 경찰은 힘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아예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하기도 한 사례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처벌 횟수에 따라서 경찰이 성과급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이 래플러와 마리오 레사가 폭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좀 무사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정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럼 다시 이 인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 이 마리아 레사는 어떻게 언론인이 된 건가요? 1963년에 필리핀에서 태어났는데 1972년에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독재를 시작을 하면서 이걸 뭐 견디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국 뉴저지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노력을 해서 이제 학업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좀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프린스턴대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후에 이제 마르코스가 실각한 이후에 1986년 다시 이제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돌아와서 다시 학업에 복귀를 했는데 당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 이런 연극 이런 것들에 좀 열중을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나도 이상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언론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실제 언론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CNN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CNN 마닐라 지국장 그리고 자카르타 지국장 이런 것들을 역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동남아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테러 세력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탐사보고 또 하기도 했고 2008년에는 테러 조직에 납치된 필리핀 민영방송 직원 3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직접 협상에 나선 이력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2010년에 CNN은 이 지국장직을 6년 연장하자 이런 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리아 레사는 이것을 거절을 했고요. 대신에 2012년에 같이 일했던 동료 3명과 함께 인터넷 매체를 창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래플러였던 거죠. 이 래플러라는 이름은 랩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 잔물결 이런 이제 단어를 결합해서 이제 만든 이런 이름인데요. 인터넷이 뭔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잔물결처럼 퍼뜨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이름인 것이고 그리고 래플러가 이걸 통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레사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필리핀의 현재 상황 그리고 두테르테 정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필리핀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필리핀의 언론 자유 지수가 더 악화돼서 현재 전 세계 한 180개국 중에 136위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보잘것없는 수준인 거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필리핀 정부가 이 최대 민영 방송사인 ABS, CBN에 정지 명령을 내려서 아예 방송을 중단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 하우스는 이 필리핀은 기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경우에는 이 필리핀은 지역 정치인에 고용된 사병 무장 집단이 완벽한 면책 특권을 갖고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평가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래플러는 직원 이제 20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 페이스북 팔로워만 4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대단한 성과를 이제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필리핀의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언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필리핀의 사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언론인이 탄압당하는 사례도 사실 다른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네. 특히 이제 언론인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언론인인 미하일 베케토프입니다. 이 베케토프는 이 모스크바 북서쪽에 있는 인구 20만 명의 힘키시에서 사비를 들여서 이제 지방 신문인 힘킨스카야 프라우다를 발행하는 인물이었는데 2007년 봄에
이 시에서 숲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 언론을 통해서 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자연 보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퇴진까지 촉구하는 이런 비판 기사를 냈는데 이 얼마 뒤인 2007년 5월에 누군가가 이 베케토프의 차에 불을 지르고 또 키우던 개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베케토프는 또 이런 사연을 기사로 쓰면서 저항을 계속했거든요. 네. 결국 11월 달에는 폭행을 이제 당한 채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발견되는 이런 이제 비극까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서 손가락 3개를 잃고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요. 이 여파로 지난 2013년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끔찍하네요. 근데 배우가 밝혀졌나요? 테러의 어떤 동영상이나 또 관련 증언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2010년 당시 힘키시의 시장이 이 불구 상태인 베케토프를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고 법원이 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좀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꼭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치안이 악화되는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지역의 경우에도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소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절망적인 사례도 있지만 사실 이 언론인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희망적인 사례도 있잖아요. 지금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례가 워터게이트 특종을 쓴 밥 우드워드 그리고 그의 동료인 칼 번스타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 민주당 전국위가 입주해 있던 워터게이트 호텔에 괴한들이 침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 괴한들하고 닉슨 캠프하고 연결고리가 포착이 되니까 이 닉슨 행정부가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에 나서는 상황이 이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닉슨의 재선이 확실해지니까 다른 언론들은 좀 이걸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몸을 좀 사리는 분위기였는데 밥 우드워드가 소속된 워싱턴 포스트는 폭로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닉슨이 사임하는 결정적 계기까지 된 이런 기념비적인 보도가 이제 된 겁니다. 네. 이 밥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나온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별다른 국제정치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의 좀 아무 생각 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화제가 많이 됐던 사례가 이 참모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도 한미 FTA를 실제로 폐기하려고 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지시를 내리는 문서까지 만들었는데 당시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게리 콘이라는 사람이 이 대통령 책상에서 이 문서를 이제 훔쳤다. 그래서 이게 한미 FTA가 폐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여기 써 있어서 과연 이게 사실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게리 콘이 이걸 훔쳐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네. 폐기를 시키려다가 잊어버린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의문이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이 문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일인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책이 나오던 당시에 이 책은 가짜뉴스다라면서 무시를 했는데요. 밥 우드워드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는 9월에 이 책의 후속작적인 책을 또 낸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력에 맞섰던 세계 언론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